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생명보험 본강입니다. 이제 생명보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1편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많겠지만 앞서서 우리가 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좀 암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두 번째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개념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모집인이 됐을 때도 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심으로만 꼭 기억하시고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원칙,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수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사망률, 생명표라는 거고, 세 번째는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다 중요해요.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보험을 이해하는 데서도 중요하니까 이해하시면서 시험 문제까지 같이 맞추실 수 있도록 이해하시면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큰 수란 뜻이에요. 많이 던지면 확률상으로 어떤 확률이 우리 어떤 거에 수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가입자로 된 다수입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가입자로 된 동질의 그런 보험단체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입자가 많을수록 발생 확률의 정확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많이 던지면 처음에 던질 때는 우리가 1이 나오고 6이 나오고 이런 게 불규칙하게 나오겠지만 많이 던져서 수십만 번을 던지면 1이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에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은 없지만 비슷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입자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사망에 대한 확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겠다. 그런 원칙이 뭐라고요? 대수의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1년 동안의 사망자 수를 우리 연초의 생명자 수로 나눈 것을 우리가 이제 사망률이라고 하는데요. 사망자를 1년간의 사망자를 연초의 생존자 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타낸 그런 사망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사망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을 국민생명표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혼동을 주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것이 실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9의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9의 경험생명표. 9회는 기억 못 하시더라도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망자 수가 아니라 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생명표에서는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험생명표에서는 회사별로 경험생명표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제9의 경험생명표라고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 통계치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망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률과 생명표라고 하는 게 생명보험의 중요한 기본 원리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낸 모든 보험료의 합과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 이런 보험금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쓰는 비용들 있죠. 보험회사가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 그걸 우리가 지출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보험금과 지출비용.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출비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한다? 아니라 지출비용도 반드시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 납입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하고 지출비용의 합계는 서로 일치한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과 지출이 서로 같다라는 수지상등의 원칙. 어디 입장에서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우리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 세 가지는 뭐라고요? 대수의 법칙, 사망표, 생명표, 사망률과 생명표,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 자, 우리가 보험료를 만들어낼 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지상등의 원칙. 우리가 낸 보험료와 주는 보험금이 회사 입장에서 같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험료를 산출해내고 있다. 그렇게까지 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관계자가 있죠.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같이 이제 모집인이 중간에 껴서 모집인이 우리 계약자하고
보험회사 사이에 껴서 우리 보험 상품을 계약자에게 판매하고 계약자는 우리 보험회사는 우리 판매된 그 계약 보험 상품을 유지하면서 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모집인은 또는 모집인하고 우리 이런 보험회사를 성립시켜주는 허가해주는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금융위원회나 모집인은 우리가 계약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계약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약자를 중심으로 한 피보험자, 보험사의 이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회사로부터 지정받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내가 계약을 하고 내가 이 사고가 나면 내가 받는 보험금을 이 사람한테 주겠다. 그래서 계약자로부터 보험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을 우리가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우리가 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다른 한편이 돼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회사는 사전에 보험금융위원회 사업 허가를 받아서 운영해야지 그냥 아무나 보험회사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 허가를 사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가능하고요. 자, 자격 제한은 없는데 우리가 만 19세 미만자, 우리 미성년자나 이런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때 만약에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친권자,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런 보험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동의를 해줘야 그 보험이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는 기억하실 때 다른 거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요 부분만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을 피보험자.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 보험 사고의 대상인데요. 내가 저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을 내가 보험 수익자한테 주는 걸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피보험자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경우에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사망을 그 보험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 예, 이제 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서명은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두로 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우리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거까지만 같이 요 장표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보험 회사를 계약 관계자라고 하고요. 위에 세 개를 한 사이드, 보험회사를 한 사이드로 해서 위에 사이드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료나 기타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보험회사는 요 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보험계약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대상이 되고요. 모집인과 금융위원회 허가를 내주거나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험 관계자라고 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계약 관계자들이 보험회사하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약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내용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망을 했거나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보험사고라고 하고요. 그 보험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게 보험입니다. 자, 보험기간이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을 받는 기간을 우리가 보험기간이라고도 하고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위험기간 또는 뭐라고요? 책임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중 내용이 틀린 거 골라라 그러면 보험기간, 위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그러면 여러분들 보험료 납입기간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기간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보험료를 내는 기간하고 보험기간이 동일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험료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우리가 길거나
짧거나 같거나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 기간보다 대부분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아요. 아니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험 기간하고 보험료가 같은 것을 우리가 전기납이라고 합니다. 전기간 동안에 내는 보험료를 보험 기간 전기간 동안에 내는 것을 전기납. 우리가 좀 그 보험료를 보험 기간보다 보험료 내는 기간이 짧은 거,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은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기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납은 보험료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원칙인데 편의상 우리가 매달 내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시에 한 번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전체 다 내는 것을 우리가 일시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이 되는 게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일시에 주는 것을 일시납 보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요. 일시납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을 우리가 일시납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률을 1년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매년 납입하는 게 원칙인데 편의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납도 있고 분기납도 있고 뭐 반기납도 있고 연납도 있고 일시납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보험 금액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다 내는 것은 보험료.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것은 보험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나눠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보험료 결정 원칙과 산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많이 받고 싶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적게 내고 싶겠죠. 근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보험회사도 손해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도 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지급하는 보험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는 총 보험료 이런 것들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하는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를 측정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1년간의 보험금을 총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가입자가 1,000명이면 1,000명을 나누면 인당 2만 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합리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시에 내면 할인도 해주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건강하면 할인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자,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우리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운영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은 이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 크게 보면은 3대 2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정 사망률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 이율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요 차이에 의해서 요 차이가 똔똔이 되게 만드는 게 실은 3대 2원 방식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2013년부터 우리가 보험 가격 자율화를 하면서 현금 흐름 이제 3대 2원 방식에서 우리가 현금 흐름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변경했으니까 그만큼 자율성을 제고한 거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3대 2원 방식보다는 3위원 방식이 훨씬 더 우리가 그 계약자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최적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산출 방식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의 비교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3위원 방식을 도입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2013년부터는 현금 흐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회사별로 최적 가정이나 또 종합이익, 그 다음에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대신에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설명을 좀 잘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현금 흐름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는 현금 흐름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3위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진보적이고 최적 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현금 흐름 방식이라고 보신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표를 내놓고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건 표로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지문으로도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위원 방식은 이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다? 맞는 답이죠. 3위원 방식은 회사별 최적 가정을 적용하고 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섞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시면 배당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데요.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유배당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배당 계약에 가입했을 때만 우리가 배당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우리가 이제 적립 방식이 먼저 배당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획일적으로 줬지만 지금은 보험회사별로 따로 줍니다. 그래서 선적립 후 배당. 먼저 적립이 돼야 후 배당이 되는 거죠. 선배당 후 적립은 아니고요. 먼저 배당 주고 후 적립하면은 손해 볼 수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선적립 후 배당의 방식으로 우리가 배당금을 축적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 뒤에 이제 배당금 지급 방법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선적립 후배당인데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은 꼭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보험료를 상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보험료를 까서 보험료를 좀 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보험금이나 뭐 재환급금 있죠. 만기 환급금이나 뭐 해지 환급금 같은 거 줄 때 여러분들이 그 배당을 더해서 이번에는 적립해 두었다가 더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방법인데요. 뭐가 있다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까주는 방법, 상기해주는 방법이 있고, 보험금을 더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보험 안내 자료상 배당에서의 기재 금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배당은 여러분들 주식도 배당이 확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알려주면은 계약자를 현혹시키는 거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직전 5개년도, 이게 중요합니다. 3개년이 아니라 5개년도,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실적을 근거로 해서는 예시가 가능하다. 뭐에서만? 유배당 연금보험에 대해서만. 모든 배당보험이 아니라 유배당 연금보험에 대해서만 직전 5개년도 실적에 근거한 예상 배당을 기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자주 시험에 나오고요. 우리가 그냥 쉬운데 3개년 이런 걸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만 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3편에서도 다루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생명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약자의 계약자가 우리 청약서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내가 보험 가입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을 끼고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에 이 부분을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낙만 하면 이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뭐 꼭 보험증권을 발행을 해야 되고 아니면 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요식이 없는 우리 불요식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계약의 청약은 형식은 없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집인이 들고 다니는 청약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 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약서를 작성하면 그 청약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우리 계약을 승낙합니다. 또는 30일 이내에 승낙하지 않으면 이미 승낙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방식도 없고 청약서 사용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개인보험의 단체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우리 회사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피보험자 5인 이상이 되면,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면은 보험회사가 계약을 가입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 편리를 위해서 그 보험료 할인도 주면서 우리가 계약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 보험 계약을 그러니까 단체 취급하는 거죠. 개인 보험이 개인으로 가입을 하지만 단체 취급을 해줘서 우리가 편리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다 여러분들한테 승낙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 안 해줘도 전체적으로
그 단체 보험에 대해서는 개인 보험처럼 승낙해서 그 단체 보험이 성립한 것처럼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단체 취급이 가능한데 5인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우리가 이제 청약 철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언제든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청약을 한 거니까 철회하는 부분도 기간 내, 우리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기간 내에만 여러분들이 청약을 철회하시면 어떠한 이유도 상관없습니다. 청약을 철회하시면 보험회사는 철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철회를 해? 안 받아? 우리는 못 받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 증권을 받았다고 하면은 15일 이내, 그 다음에 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가 만약에 청약을 했는데 30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철회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계약은 어떻게 해요? 청약 철회할 수가 없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약 철회가 불가한 그런 내용이 올해 내용이 들으면서 내년부터 더 확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진단계약이나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거나 보험기간이 90일 이내, 그 다음에 철회 시 우리 제3자 동의가 필요한 그런 보증보험이나 자동차 손배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여러분들이 청약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청약이 불가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청약 철회를 받았다. 그럼 보험회사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왜 청약해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3영업일 이내에 납입보험료를 반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납입보험료를 3영업일 이내에 반환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된 기간만큼, 납입이 철회해서 납입이 지연된 만큼, 그러니까 반환이 지연된 만큼 그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가산한 금액을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 대출 이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공시 이율을 더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정 이율을 더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 약관 대출 이율이라고 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더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을 때는 좀 이자가 낮은 이런 이율로 가산해서 주지만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립하고 예시하는 거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좀 살펴보시면 만약에 내가 청약일을 했는데 보험증권을 10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 그러니까 25일 이전에는 내가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10일 날 만약에 받았으면. 근데 전체적으로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일이 지났는데 이때 25일보다 15일 지나면은 30일이 지난 요때부터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약 철회라고 하는 것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근데 전체적으로는 30일 이내 우리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 증권을 받은 날이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되니까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이니까 10월 25일 이내에는 우리가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철회일로부터 15일 이후에 보험증권을 수령했을 때 만약에 청약일이 지금 보험증권을 받은 날이 20일이에요. 20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15일을 더하면 35일이 되니까 35일은 총 청약일이 30일 이내니까 35일은 청약 30일 초과가 되니까 청약 불가가 된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지만 15일이 전체 청약일 30일 이내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에는 우리가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의 승낙, 거절 및 효력입니다. 우리 청약의 승낙 및 거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 우리가 의료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진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승낙을 해야 되는 거고요. 30일 이내 통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무효나 취소가 아니라 승낙된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승낙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약이 돼서 계약은 성립됐지만
우리가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제1회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로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만 하면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제1회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납입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약에 의사 진단을 받아야 되는, 의료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보험계약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진단일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내고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이 보장이 효력이 발생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예, 제1회 보험료를 내고 진단일 이후부터 우리가 보장이 개시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의 개시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시는 전체가 다 뭐라고요?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개입이 되는데 우리가 진단보험인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진단을 받은 거. 그러니까 보험료를 냈다고 무조건 보험이 개시가 되는, 효력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으셔야 그 진단에 대해서, 진단을 받은 계약에 대해서만 보험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낙 전 보험 사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만약에 보험 여러분들 개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승낙 전에 우리가 보험사고가 개시가 되면 일단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니까 보험회사에 면책이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나 아니면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 보험회사가 면책이 되고 여러분들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게 무효가 되는 건, 무효라고 하는 건 처음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그냥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게 해지가 아니라, 해지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해지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거나 아니면은 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이 무효되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생명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집인 본강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아까 그 생명보험 이론 첫 번째에서 기본적인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나 어떤 계약이 해지되거나 아니면 청약하고 승낙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무효되는 사항까지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생명보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어떤 계약자의 의무와 또는 우리 보험회사의 의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험회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가장 큰 의무인데요.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일일이 다 정해진 게 아니라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약관의 내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르겠다, 전체로서 동의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약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전체적으로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일부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처음부터 청약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해지하고 그런 게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강자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우리 계약자가 불리하게 계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의무가 있어요. 3대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보험 약관의 교부와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교부와 설명. 그러니까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의 교부 내용이 중요 내용.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내용을 만약에 들었다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은 어떻게 되고 보험금의 지급,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금이 안 되는 경우는 뭐고, 계약의 해지, 청약 철회에 관한 사항,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들을 안 했을 경우.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 안 하면 여러분들은 나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아니라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모집인이 갖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갖는 권한이니까 여러분들은, 모집인들은 반드시 계약자에게 그 약관에 대해서 교부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단 이미 일반적으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알만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보험은 보장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은 어떨 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가 되고,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서를, 이제 보험 증권을 받고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도 여러분들이 30일 이내가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내가 계약자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설명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취소. 해지가 아니라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평균 이율이 낮으니까 그게 아니라 보험 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반환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취소가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약을 취소한 거니까 보험회사가 잘못된 거고, 보험회사가 잘못했으니까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의무는 뭔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에든 또는 만기든 해지할 때 또는 보험금, 입원, 장애, 이런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받죠. 중도 보험금이나 만기 보험금이나 또 여러 해지할 때도 보험금을 받는데, 보험금, 아까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망이나 또는 재해, 장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는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세 가지, 사망의 추정, 그 다음에 인정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망이 죽은 거를 확실히 보면 우리가 사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종이 됐다거나 아니면 특별 실종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망으로 간주하는 경우, 우리가 찾을 수는 눈으로 확인했지는 않지만, 법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관공서의 어떤 그런 지자체 장이, 관공서, 관할 관공서의 그런 장이 그런 사망한 것으로 통보를 해주면 우리는 인정해서 사망한 것으로 해서 이러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장애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 각각의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실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재자의 생사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5년간, 최소 5년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뭐라고요?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사망한 것으로 본다. 5년입니다. 3년이 아니고 5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쟁이나 침몰, 추락, 이런 비행기가 추락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종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특별 실종은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의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통해서 법원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재, 화재 또는 재난으로 관공서에 통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이 발생했을 때 실종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공서, 관할, 관공서의 지자체 장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사망한 것으로 통보를 해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사망으로 인정이 돼서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요구되는 서류,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보험금 청구서가 있고 사고증명서, 신분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청약서라든지 아니면은 보험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우리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증명서, 사고가 났다는 거 증명해야 되고요. 병원 같은 데 가서 사고 확인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회사에서 양식이 있는데 보험금 청구서,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청구하시고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신분증을 구비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을 3영업일, 접수한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만약에 조사 확인이 필요해서 10영업일 또는 30영업일 이내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3영업일 이내가 아닌 조사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그 다음에 10일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30영업일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건 뭐냐면 3영업일, 10영업일, 30영업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0 이렇게 3 곱하기 10은 30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조사가 필요하면 10일 정도 연장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30일까지는 연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의 지급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산정할 때 조금 전에 그런 조사 기간 중에 요 내용들 지금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뭐 소송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분쟁이 걸려 있거나 뭐 다툼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해외 사고인 경우나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아까 30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험금 지급이 되는 만기 보험금이나 중도의 보험금을 받는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하고 또는 수익자에게 7일 전에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보험회사는 지금 우리가 중도 보험금이 일주일 뒤에 나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야 되냐면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 둘 중에 한 사람에게는 안내를 해야 됩니다. 여기 피보험자는 안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계약자하고 수익자한테만 안내를 하면 된다. 왜? 보험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무리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자기를 찔러서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심신상실 상태에서 보장계실 2년 경과 후에 자살한 경우에 이때는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자살도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하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자살도 보장을 해줍니다. 어디서요? 손해보험에서는 안 해주는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을 한 경우에도 2년 후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해를 했거나 조금 전에 요거는 다른 겁니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해. 조금 전에 우리가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우리가 보장을 안 해주는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데 심신상실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해쳤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 보장 개시일이 지난 2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의사 능력 무어 관계없이 여러분들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살은 다 고의겠죠. 자살을 해도 여러분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한다. 요 예외사항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 수익자 또는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피보험자를 해쳤어요. A가 돈 받고 싶어가지고 보험금을 해쳤습니다.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수익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해쳤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자녀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나를 해쳤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받는 금액만 제외하고 우리 다른 사람이 받는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무조건 지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급이 된다. 내가 아닌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 등의 이제 조금 전까지는 다 뭡니까? 보험회사가 알려야 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하는 의무, 보험회사의 의무를 얘기했다면 이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죠. 여기 등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 또 그 다음에 수익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우리 수익자는 계약하기 전에 알려야 되는 게 있고 계약 후에 알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전에 알리는 것을 고지 의무라고 하고요. 계약 후에 알리는 것을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자,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진짜 돌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유로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릴 의무. 이거는 상법상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험업법에서 정의한 게 아니라 고지 의무에 대해서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상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법상에 정의되어 있고요.
자,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 여부 등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계약상 만약에 내가 이런 내용을 알리면 그 청약이 거절되거나 아니면은 조건부로 승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고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면책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지를 나중에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부활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부활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로 중대한 그런 내용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중요한 보험회사가 중요한 알릴 의무, 우리한테 그 약관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고지하거나 통지하는 부분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에서는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환급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니까 이거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가산하는 게 아니라, 예, 평균 공시 이율로 더한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그 평균 공시 이율로 더한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보험료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보험 금액, 가입 금액을 좀 낮춰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위험하니까 우리가 100을 주려고 했는데 70만 주겠습니다. 아니면 보험료를 100만 받았는데 120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료를 더 받거나 아니면 보험 가입 금액을 할인해서 여러분들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지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장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자의 알릴 의무, 고지 의무 계속해서 더 해보면 우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한데,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해지할 수가 없을까요? 자, 회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계약 당시에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니까 안 되고요. 자,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계약이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보험회사가 알 수 있는데 알고도 우리가 요 기간 안에 해지를 하지 않으면 이때는 해지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1개월, 2년, 3년 이런 게 다 중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중요한데 요 세 문제들 3개 위에 3개가 되게 중요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기간들이 지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요 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기간 이내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3년, 계약 체결이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험 설계사 등이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왜 여러분들한테 다 기책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자가 조금 전에 우리 알릴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계약자는 반드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듯이 여러분들 보험료가 납입할 의무가 있는데요.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제1의 보험료가 납입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험료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연체되면 바로 해지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는 여러분들한테 납입 연체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세요라고 그 보험료를 납입하라고 하는 최고를 합니다. 최고. 알린다란 뜻입니다. 보험료를 내주십시오라고 알리는 기간을 14일 준다는 거예요. 14일. 14일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납입 최고를 전자문서로도 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면 사전에 동의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전자서면 같은 경우를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수신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자문서 보내주셨는데 카카오톡 같은 거 보내는데 여러분들 그 숫자가 없어지면은 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전까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송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똑같은 납입 최고 절차를 다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납입 의무인데요. 미납 시 보험계약의 효력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 바로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 다음 날로 해지가 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되면 당연히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고요.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냐면 납입 최고 기간이 지나서 해지가 되는 거니까 해지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기간 안에 발생한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부분도 기억하시고 요 다음 날이다. 끝나는 날이 아니라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의 해지나 이건 여러분들이 그런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계약을 맺는 겁니다. 처음에 계약 가입하실 때 내가 만약에 보험료가 연체가 되면은 내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 상당액을 충당해서 해지 방지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런 계약을 해 놓으시면 무조건 보험회사가 자동 납입 대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계약을 사전에 맺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런 보험료를 자동 대출 납입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 등의 이제 의무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약 후에 내가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변경이 발생했을 때 통지해 주는 거, 고지해 주는 거, 알려주는 거,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지 의무는 누가 해야 되느냐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누가 이 통지 의무의 대상자냐? 당연히 보험 계약자는 대상자고요.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요새 우리가 말하는 계약 관계자가 모두 다 의무 발생입니다. 요 사람들이 다 알려야 돼요.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피보험자는 주소까지 바뀐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계약자나 보험 수익자가 지체 없이 고지를 하면 됩니다. 통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 통지 의무 대상자지만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그 주소 변경된 내용을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면 되고요. 자,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로 등기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아까 우리가 전자서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신 확인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편으로 우리가 기록이 남는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이 지난 때에는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에 알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거 알립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전화로 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우편으로 안내를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또는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뭔가 강제적으로 해지를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는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자,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해지를 했는데 내가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령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하다. 근데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때 다시 부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선택 여러분들 위험한데 그런 것들을 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우리가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요. 강제 집행 등으로 해지 계약의 특별 부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여러분들이 계약자 명의를 이제 수익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강제 해지가 됐는데, 계약자가 돈을 못 내는 상황이에요. 그럼 수익자가 내가 계속 유지할래? 그 보험 좋으니까, 그러면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 명의를 보험 수익자 명의로 수익자로 변경해서 특별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지일 15일 이내에 특별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존 이제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6개월이라고 하는 거 숫자, 우리 6개월은 흔하지 않은 숫자니까 외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이내에 소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활을 승낙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회사는. 근데 동일한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 거기에 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 두 가지보다는 요게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다? 3년 이내에는 내가 언제든지 보험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셨다면 해지가 가능하다. 근데 부당한 계약으로 내가 만약에 어떤 그 계약이 다른 계약으로 해지가 되고 다른 계약에 가입이 됐다면 기존의 새로운 계약을 취소하고 제가 옛날 계약으로 특별 부활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내에 그런 소멸 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 우리 종목 변경, 가입 금액, 그 다음에 계약자, 수익자. 우리가 다 변경 가능합니다. 보험 종목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우리가 1년 이상이 지나면 가능하고요. 1회 1년 이상 유지되는 계약, 보험 종목 변경 가능하다. 가입 금액도 우리가 감액된 만큼 내가 처음에는 이걸 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이만큼만 내서 줄여서 요 부분 보험 금액을 가입 금액을 줄여서 한 부분, 요 부분은 그러면 우리는 해지가 되는 겁니다. 해지가 돼서 우리가 해지 환급금을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면 되고요.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의 변경은 우리가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서 이제 가능한데 우리가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사고의 대상이니까 변경할 수가 없고 계약자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승낙이 변경 시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사항은 뭐라고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임의 해지는 해지는 청약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능했고 해지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대신에 보험회사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받고요. 당연히 해지하면 손해를 보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만약에 내가 피보험자가 내 사망을 동의로 해서 서면 동의를 했어요. 내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지만 앞으로에 일어나는 언제든 장례를 통해서 자기가 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가입하려고 했는데 나는 못하겠어 이러면 언제든지 동의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례로부터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지나면 그 계약 자체가 소멸되는 그런 것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소명시효라고 하는데요. 보험료 청구권, 보험회사가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 나머지 보험 계약자가 청구하는 것은 전부 다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리가 2년인 거, 보험료 청구권이 2년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청구권이 언제라고요? 2년. 보험료 청구권이 3년이든 뭐 골라서 또 틀린 것을 골라라 전부 다 보험료 청구권이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험 모집인은 보험회사를 대신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발생한 경우에도 여러분들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기타 내용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보험금을 받는 방법.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험금을 일시로도 받을 수 있고 분할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번에 받으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자가 세이브가 되니까 복리로 가산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분할로 받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돈이 보험회사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인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할이니까 할인. 그 다음에 일시금은 가산, 일시금 가산, 분할, 할인 요거만 기억하셔서 이게 더해준다, 할인해준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 계약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험 계약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험 나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험 나이는 우리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합니다. 실제 만 나이 요게 중요합니다. 실제 만 나이로 하고 계산을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끝수를 버리고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연도 몇 월 며칠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 연도 몇 월 며칠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요게 6이 넘으면 올리고요.
한 살이 더 플러스가 되고요. 요게 만약에 6이 아니면은 그대로 요 계산한 금액, 요 나이 그대로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 대출 및 상환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해 준다는 게 중요하고 언제든지 그 상환 가능하고 여러분들 그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계약 대출 사실을 수익자에게도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지금 계약자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알려야 되는 거고 미상환 시에는 여러분들한테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상계도 가능하다.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가 만들어낸 약관은 누구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보험회사에게 유리되어 있으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실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고 작성자에게는 불이익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계약자 유리의 원칙이 돼 있어서 해야 되고요.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없고 당연히 우리가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죠. 누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안내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약관하고 안내 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계약자에게 유리한. 그래서 보험회사가 아닌 계약자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우리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활용이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모집인 본규제 강의 4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생명보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자, 언더라이팅 클레임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암기하는 사항이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암기하시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이제 그 밑에 사인을 하는 거, 밑에다 쓴다. 언더라이팅입니다. 원래 언더라이팅이죠.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보험 계약 같은 거 맺으실 때 여러분들 밑에다 사인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사인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여러분들 계약을 승인하는 거예요. 승인. 계약이 적합하니까 여러분들 계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고가 났으니까 나는 이런 이유로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금을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하면 그 청구된 내용을 보험회사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 뭐 무조건 달라 그런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험회사가 그런 내용들을 청구된 내용들을 조사하고 일련의 과정, 그 청구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클레임. 그래서 우리가 돈을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 우리가 보험에 적합한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한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및 가입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계약을 심사하고 또는 계약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겠다고 청약을 했지만 우리가 계약을 심사를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낙하는 거, 선택하는 거. 그걸 우리가 계약 심사, 계약 선택, 영어로는 언더라이팅,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언더라이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료와 보험금 한도를 결정하고 우량 피보험자의 선택,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한다. 우리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지한 거라든지 내용들, 의적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속여서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다 판단하는 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다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기 때문에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역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차단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언더라이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합하지 않은데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험료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정말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가입하면 안 되니까 그런 역선택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공평성이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요.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여러분들 부당하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영의 안정성이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속여서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기에 그런 연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내가 낸 보험료니까 아유 뭐 이러면 어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언더라이터들이 여러분들을 막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보험회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더라이터의 역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분은 이렇게 언더라이팅을 하는 사람을 언더라이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보험을 내가 인수할 건지 말 건지 마지막에 사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더라이팅이라고 했습니다.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요.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분류하여 위험 정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장 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언더라이터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나가는 어떤 보험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그런 내용으로 보험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확인해 주는 사람은 클레임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터 전문 자격 제도는 우리 CKLU, AKLU, FKLU 마지막에 언더라이터인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냥 이 정도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더라이터의 전문 자격 제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뭐 CKLU, AKLU, FKLU가 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언더라이터의 업무 수칙.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라이터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할 때 위험 집단을 동일 피보험체 그런 그 위험 집단을 구성하고요. 계약 인수 과정 설명 및 계약자의 보험 니즈 공정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 전문화된 지식이나 실무 능력을 통해서 언더라이터는 계속 전문성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험 사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계속 키워야 되고요. 우리가 이때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이익하고 고객 보험 니즈가 충돌할 때는 보험회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언더라이트가 물론 회사에 속해 있지만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서로 도모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업무 수칙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어보면 틀린 지문을 골라내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 절차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약 적부를 계약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확인해 주는 단계가 4단계고요. 우리가 1단계는 여러분들 모집인이 직접 가서 하는 거니까 모집인이 어떤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1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더라이터의 기능이 있는 거죠.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계약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에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2차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셔서 계약을 받아 오셨는데 병으로 좀 아프신 분이에요. 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진단됐다라고 고지를 해서 우리가 병에서 어떤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의적 진단 이제 우리가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2차 단계가 되고요. 3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여러분들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더라이터라고 하는 전문가에 의해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언더라이터에 의해서 계약의 적부를 확인하는 걸 우리가 3단계고요. 4단계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회사가 판단하는 것을 계약 적부 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1차 선택은 모집인이 하는 거, 설계사들이 하는 건데 과거 병력이나 현재 다 중요하고요. 자필 서명하도록 안내해야 되고 보험 설계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계약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이 가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 2차 선택은 아까 의학적인 진단, 의적 진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차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강검진 결과나 방문 진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신해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어떤 그 병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는 거, 2차 진단을 하는 부분이 의적 진단이 되겠습니다. 3차는 언더라이터에 의한 선택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라이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차, 2차에 의해서 받아온 내용들, 고지한 내용들, 청약서상의 내용들, 그 다음에 의적 보고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적합한지를 이 사람은 적합합니다라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건을 다 조사하는 건 아닌데 계약적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했는데 그래도 찜찜해요. 뭔가 좀 속여 있는 것 같고 뭔가 의심이 되고 너무 많은 보험금을 가입한 것 같고 보험료 지금 수입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건들에 대해서 선별로 그런 건수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적부 확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4차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계약이 아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절차는 1차, 2차, 3차, 4차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는 주로 청약서에 의해서 모집인들이 하고 2차는 우리가 의학, 병원 진단이나 서류, 방문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의적 진단을 진행하고 언더라이터가 심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적부 확인을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직접 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언더라이팅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할 대상인데요. 이게 이제 앞에서 나온 부분보다 더 시험의 출제 비중으로 보면 이게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환경적 언더라이팅, 신체적 언더라이팅, 도덕적 언더라이팅, 재정적 언더라이팅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해요. 예전에는 1번, 2번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전체적으로 다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요런 내용들이 뭐에 매칭이 된다. 매칭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을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운전, 흡연, 음주, 취미, 거주지. 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연령, 성별, 체격, 현재, 과거 병증. 여기 과거 병력까지도 포함된다는 거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면 신체적인 그런 언더라이팅이다. 도덕적인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과장하거나 뭐 부주의하거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도덕적 언더라이팅.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나 소득 수준이 나오면 재정적 언더라이팅. 그래서 각각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고 매칭이 틀린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읽어보시면 되게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내용은 읽어보면 그냥 알아요. 지문으로 나오면 아니까 요 환경하고 신체적인 것은 조금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운전, 흡연, 음주, 취미, 거주지 요거는 환경이다. 이렇게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더라이팅을 해서 우리가 계약 거절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냥 부적합하다 그러면 거절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고 그래도 조금은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도 좀 할인해주고 또 좀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높여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미달체 및 우량체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표준체나 우량체, 표준 미달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표준체 중심으로 합니다. 그죠? 정상을 중심으로 하는데 위험률이 높으면 미달체, 낮으면 우량체입니다. 그래서 우량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요. 근데 건강 상태를 입증하면 돼요. 여러분들 담배를 피지 않은 비흡연자다 그러면 보험료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그게 우량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달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료 할증, 보험금 삭감, 부담보.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 그걸 부담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나가는 부분을 삭감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 거. 요거는요, 용어가 다 중요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보험료 삭감이 지금 설명하는 게 뭐를 말하는 거냐? 보험료 삭감, 보험료 할증, 보험 부담보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표준 미달체의 계약 인수 형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법이 있고 부담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담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게 어떤 표준 미달체 계약 인수 방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험료 할증을 고르는 거, 부담보를 고르는 거, 보험금 삭감을 고르는 거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클레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적부를 심사하는 거고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부터 접수, 그 다음에 사고 접수에서 여러분들 보험금이 이루어지는 청구에서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를 우리가 클레임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업무의 의의는 우리가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되면 경영수지에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건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클레임 업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보험회사에서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들을 육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업무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조사 기법이나 설득, 이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험도 많아야 되고 기법도 굉장히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학 지식도 앞에 수식어가 빠졌는데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클레임 업무 담당자로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업무 담당자의 요건 중에는 뭐 아까 말한 우리 자격 중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FKLU는 언더라이터의 자격이죠. 그 다음에 언더라이터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 중에 보험 계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리인이나 FKLU 자격증은 클레임 담당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언더라이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치기로도 나오니까 어떤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구에서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클레임 담당자라고 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클레임하고 언더라이팅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라이팅이나 클레임은 시험 문제에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